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지난번 방송하다가 댓글에 현대글로비스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대글로비스 사장님께 한번 나와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나오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이규복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글로비스 대표 이규복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에 그 다음날 나오신다 그랬더니 이거 실화냐고, 정말 나오시냐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현대글로비스란 이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는 하셨을 건데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다양한 신사업들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런 일도 하네? 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를 나오셨습니까? 먼저 뭐 다른 분도 아니고 저희 권 팀장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무조건 나가야 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작년 12월에 글로비스로 왔습니다. 그전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약 30여 년 근무를 했었는데 예. 저도 잘 몰라요. 여기 올 때까지 잘 몰랐던 회사이고,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의 달이라서 한 3주 연속 주말에 모시고 회사 투어도 시켜드리고, 저희 회사가 되게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성수동 서울숲 바로 앞에 있어서 서울숲에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했는데 부모님들께서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도대체 현대차 그룹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도대체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그날 뭐 저희 미래 비전에 대한 영상도 보여드리고 회사에 대해 소개도 해드렸더니 굉장히 안심하시더라고요. 네. 안심. 그러니까 저희 글로비스는 2001년에 처음 창립되었고 2005년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룹 밖에서는 회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날 정프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완성차 실어 나르는 회사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딱 그 정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글로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B2B 주력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객들의 인지도가 좀 낮고 뭐 여전히 뭐 어쩌다가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가 있을 때만 좀 이슈가 되는 그런 회사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얼마만한 재무 실적을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겸사겸사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저는 이제 와서 봤더니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재무적 안정성도 높고, 뭐 지난번에 그 권 기자님께서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던 이제 주식을 끌어올렸던 회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호환사태, 라더견 세력.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께서 작업 대상으로 삼았던 기업들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 주식수가 되게 거래량이 적은 회사. 하지만 굉장히 탄탄한 회사. 뭐 이런 그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가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같이 포트폴리오에 안 집어넣으시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얼핏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하네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덩치가 좀 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뭐 시장에서 이 마켓캡을 놓고 보면 그렇게 덩치가 큰지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서 한 7조 2천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생각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시니까 보시면 비교를 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 KT가 매출이 작년 기준 25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조 6천억 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비스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회사입니다. 더 많다고요? 저희가 매출이 27조, 영업이익이 한 1조 8천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저희가 뭐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하지는 않는 업종 특성은 있습니다만은 저희 직원이 작년 말 기준 한 1,800여 명 됐는데 인당으로 따지면 매출액은 약 한 150억 원 그리고 인당 150억이요? 인당 영업이익은 10억 원 정도 내고 있는 뭐 저희 거래소에서는 가장 상위권 회사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코비드-19 그 팬데믹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물류 대란이 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 해운업계 시황이 급등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기간 동안 글로비스는 큰 폭의 사업 성장을 이루었고, 예를 들자면 2020년 대비해서 2년 사이에 매출액은 16조에서 27조 정도로 약 한 70% 성장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6,700억에서 1.8조까지 거의 한 2.8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궁금한 것 역시 왜 이게
저희 시장에서의 저희 평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게 가장 좀 저도 관심사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거기를 얘기할 때 라드견 씨가 정답을 얘기했었죠. 예.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으니 예.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같이 사면 된다. 저는 절대 일임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리딩방은 절대 없습니다. 와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KT라 그러면 굉장히 큰 회사고 굉장히 좀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출이 더 많고 이익도 더 많은 데다가 PER 계산해 보니까 4배네요. 그렇죠. 예,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제 4배 정도 되고요. 예, 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도 뭐 지금 6배가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 관심을 잘 못 받게 되면 기업 가치도 제대로 좀 반영이 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현대글로비스라 그랬을 때 이렇게 막연하게 잘 모르는 그러니까 2가지 키워드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카캐리어 자동차 운반하는 회사다. 그것도 현대차 자동차를 운반하는 회사다 정도 알고 있고, 또 이게 과거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 회사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 지배구조 관련 테마가 있을 때 주가 잠깐 올랐다가 좀 외면받고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그 지배구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어떻게 변화가 돼 있고 뭐라고 밖으로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뭐 그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는 뭐 그닥 뭐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룹사가 계열사를 일방적으로 좀 지원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 안에 들어 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많으니까 예. 거기다가 일감을 몰아줘서 그걸로만 먹고 사는 회사. 예, 뭐 실제로는 대주 지분은 20% 정도 수준이고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 회사의 설립 목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현대차가 기아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 판매 물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한꺼번에 합쳐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통합 운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라는 차원에서 설립되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물류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운영 효율성을 높여서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여기서 고객이라 하면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현대기아차를 구입하시는 최종 고객에게도 그런 경쟁력과 효율성을 좀 돌려드리는 혜택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뭐 실제로 이제 그러면 물류 운영 효율화가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현대차가 단독으로 있을 때는 울산 공장에 생산한 차를 수도권에 계신 고객들에게 저희가 이제 카캐리어,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차 그 6대 8대 싣고 가는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차에 싣고 예. 전달을 드리면 수도권에 올라왔다가 내려갈 땐 빈 차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러니까 울산에서 차를 실어서 수도권으로 왔다가 내려갈 때는 빈 차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왕복 요금을 사실은 고객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 이게 지금 이제 기아차가 예를 들면 수도권에 광명과 화성에 공장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이디어는 그런 거죠. 밑에서 올라올 때 현대차를 싣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 기아차를 싣고 내려가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물리 비용을 절감하는데 좀 효율성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고, 예. 수출 차량의 경우에도 저희가 자동차선이라는 배 뭐 6,000대씩 실어서 해외 시장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 한 개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울산 공장에서 생산된 차를 다 실어서 출항을 하려면 대기를 길게 해야 되거든요. 하루 생산 캐파가 있고 그중에서 내수 물량 빼고 또 같은 지역으로 가는 배를 묶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현대기아를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싣고 기아차를 저희가 평택에 가서 싣고 하면 출항을 당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류의 리드 타임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재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서 차를 내리고 현재 생산하는 현지 자동차 메이커의 차를 싣고 극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왕복 운항이 가능함으로써 물류 비용, 해상 운임 절감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것만 현대글로비스가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브랜드 차도 실어 갖고 다닌다고요? 예, 저희가 돌아오는 편에 유럽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유럽 메이커들 차를 좀 싣고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선 저희가 매출이 자동차선의 저희가 선적해서 딜리버리하는 매출이 작년까지는 오히려 비계열이 좀 더 높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른 비계열이라고는 다른 자동차 현대 계열을 제외한 다른 메이커
를 실어드리고 저희가 일으키는 매출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최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차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쪽을 좀 우선해서 싣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필요하다면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저희가 해외 공장에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이 부품을 실어서 날라드리고 있거든요. 그건 주로 이제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모비스 같은 경우는 AS용 부품을 또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실어 나가는 그 컨테이너를 그 두 가지 물량, 생산용 부품과 그다음에 AS용 부품 물량을 좀 합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선사에 대한 어떤 운임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어떤 그 바기닝 파워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고 이를 통해서 고객사들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대표님께 드릴 질문은 아닌데 그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은 어때요? 지배구조 개편이 과거 2018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안을 좀 추진을 했던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어쨌든 개편 방안에 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뭐 분할해서 합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글로비스는 저희는 개편을 지배구조 개편 속에서 어쨌든 하나의 키이지 뭐 저희가 드라이브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분을 가지고 계신 쪽에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글로비스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쨌든 저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사업 성과 향상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올리는 쪽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브랜드 비중이 더 높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놀랬고 그리고 이게 부품들도 당연히 물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사실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받았던 건 얘기는 아무래도 배터리 얘기가 아니었나 싶기는 해요. 근데 배터리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럼 글로비스라는 회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일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구조, 매출 비중 아니면은 물류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도 저희 회사 정관을 보고 사업 목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사업 목적 정관상 사업 목적이 60가지더라고요. 60가지요? 그래서 60가지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저희는 현대차 그룹에서 설립한 종합물류 회사입니다. 물류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생산자로부터 시작해서 중간 물류 거점을 통해서 저희가 배송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 소비자 또는 판매자에게까지 전달드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의 매출로 놓고 보면 저희 사업에서 물류와 유통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사업과 유통 사업이 비중이 한 절반 정도씩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물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해상 운송 아까 말씀드린 카캐리어 비즈니스가 매출 중에서 약 한 4조 정도, 매출의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 15%? 예, 나머지 이제 저희 컨테이너를 수송해서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육상 물류 아까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차를 전달하는 거라든지 해외에서 저희 뭐 해외 공장에 생산한 차도 최종 딜러나 소비자까지 전달드리는 뭐 그런 부분이 다 육상 물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물류가 한 7조 정도 그리고 유통이 한 10조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통이 뭐예요? 유통이라 하시면 유통은 그 사전적 의미 그대로는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지는 않고 있고 뭐 일종의 도매상 같이 물건을 사서 그다음에 거기에 뭐 포장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해서 공급을 하면서 매출처를 발굴을 해서 특별한 그 가공 행위 없이 저희가 이제 소비 최종 목적지까지 매입 이후에 매출을 잡는 그런 행위가 될 건데 가장 큰 부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자동차 해외 공장에 대한 그 KD 부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반제품이라든지 뭐 넉다운 부품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엔진을 포함해서 부품들을 사서 저희가 컨테이너에 가장 효율적으로 포장을 한 이후에 해외 생산 공장까지 납품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조 정도 지금 현재 매출이 나고
그러니까 부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걸 글로비스가 유통을 하면은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이걸 조립해서 판매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생산 공장까지 입고해드리는 행위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대차 인도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베트남에 있는 현지 로컬 조립 업체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향후에 특히 이런 KD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완성차가 수출을 들어가기에는 현지에서 자국 그 사업 육성을 위해서 뭐 수입 관세가 높이 적용된다든지 할 경우에 한국도 그 단계를 거쳤습니다만은 반제품 조립부터 시작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물류와 유통을 절반 정도 현재 하고 있고 유통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KD 부품의 매입, 포장, 운송 외에도 중고차 매입하고 경매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알루미늄 등 일부 자원에 대한 트레이딩 저희가 광산으로부터 사서 와서 그걸 알루미늄 업체에다가 판매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뭐 이해하시기에 글로비스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데 예. 최근에는 저희가 제3자 영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제3자라 하면 현대기아 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계열 매출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해운 사업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저희가 비계열 자동차 메이커의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고 예. 전체 사업 전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비계열 매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는 약 한 30% 정도 수준은 비계열에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글로비스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었던 해운을 통해서 현대차를 수출하는 거 예. 이건 전체 매출에서 한 15% 정도밖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예. 거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사업을 어떤 사업 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그 개별 사업별로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카캐리어 분야를 가장 이제 아무래도 다 주요 매출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해운업 지표 보다가 카캐리어 쪽이 운임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이게 그전에 예전에 컨테이너 지수 한번 올랐다 내려오고 BDI도 한번 올랐다 내려왔는데 카캐리어는 생각보다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거를 카캐리어를 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공급도 잘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 카캐리어의 지금 글로벌한 동향하고 카캐리어 업을 함에 있어서 현대글로비스의 경쟁력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해상 운임 시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 특히 작년에 뭐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물류 쪽에서 굉장히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뭐 중국의 락다운이라든지 해서 한번 컨테이너선이 들어가면 묶여서 안 나온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5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다 원상 복귀한 상태이고 벌크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 선사나 벌크 선사들이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고 그 자동차선 말씀하신 카캐리어라고 하는 자동차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지금 시황은 계속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조금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선은 조금 공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공급에 제약이 있다라는 말씀은 팬데믹 이전에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자동차선이 오히려 척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다 보니까 컨테이너 선사들이 이제 발주를 냈던 배들이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도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자동차선은 현재 공급이 축소된 상황에서 지금 회복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화주 그러니까 그 물량의 공급 측면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BYD라든지 뭐 전기차 위주로 해서 지금 수출이 과거에 이제 팬데믹 이전에 100만 대가 안 되던 수준에서 약 300만 대까지 지금 뭐 올라 있는 상황이고 중국 업체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배의 출항지를 놓고 보면 다 극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기존에도 자동차의 수출은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극동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까지 가세함으로써 전 세계 자동차선의 운항 경로를 놓고 보면 극동발 출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지금 극동에서 나가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그들 국가에서 출발하는 물량은 채 40%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불균형도 발생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축소돼 있는 자동차 선 공급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요즘
조선업황이 굉장히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쵸, 도크가 꽉 차 있어서 몇 년 동안은 더 이상 배를 지을 뭐 도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소 입장에서는 저부가 가치선이에요. 이 자동차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보시면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타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그냥 주차 빌딩을 뭐 지하 주차장 한 12층짜리까지 있는 주차장을 배 안에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선소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이 별 필요 없는 저부가 가치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양 오염이라든지 배기가스 규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뭐 선속 자체를 갖다가 리밋을 노령화된 선박에 대해서는 리밋도 걸리고요. 그쵸. 또 이제 뭐 특히 미국이라든지 북미 쪽으로 간 배들이 포트에서 묶여가지고 포트에서의 어떤 물동량이라든지 양하량 그다음에 현지 해운 항만 노조의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좀 제약되어 있고 그렇다고 뭐 일반 선사들이 예를 들면 지금 컨테이너 선사들이 자동차선을 짓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자동차선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 계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화주와의 물량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전 세계 자동차선 시장의 1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이 현대차와 기아와의 저희 해상 운임 계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배를 발주가 낼 수 있지만 타 선주들 일반 선주들 같은 경우는 공급 계약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배를 짓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재의 고시황이 예를 들면 자동차 수송 운임 자체는 2022년에 전년 대비해서 약 한 3배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운임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2022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수주한 업체들과의 가격은 전년보다 약 3배 이상씩 지금 현재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비스 입장에서는 배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선주사들과 좀 협의를 거쳐서 지금 내년 초부터는 신규 장기 용선 계약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건조 중인 배들이 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에 있어서 좀 선석 공급에는 조금 숨통이 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예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동차 수출을 늘리다 보니까 일종의 그 수요 공급에서도 약간 미스매치가 좀 생겼고 예. 이게 갈 때 채워서 가고 올 때 채워가서 이거 얼추 맞아야 되는데 극동에 또 몰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래저래 수급이 많이 꼬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해운사들이 컨테이너 올랐을 때 우리가 HMM을 흠슬라라 그랬잖아요. 주가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저도 올랐을 때 샀다가 좀 망했습니다. 근데 글로비스는 이렇게 운임이 3배 올라가 있는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주가 안 가고 그러면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좋은 회사인데 뭐 잘 모르세요. 일단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운임은 스팟 요금은 스팟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뭐 단기 항차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뭐 이번에 5,000대 실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5,000대 가격은 지금 다 올랐거든요. 해상 운임 자체도 올랐고 저희는 거기 투입하기 위해서 배가 없다 보니까 단기 용선을 또 빌려서 가격을 매칭시켜야 되는데 단기 용선의 경우는 정말 가격이 10배까지 올랐습니다. 저희가 빌려오는 가격이 10배까지 올랐고 운임은 3배, 4배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단기 용선은 지금 시장에 배가 없어요. 거의 750척이 거의 풀로 장기 계약으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배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하고 그다음에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배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뭐 아까 그 HMM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선주들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그 배를 이제 작년에 돈 많이 버셨으니까 배를 좀 지으시고 그 배를 저희가 장기간 빌려 쓰는 뭐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진짜 이게 그 잘 안 보인다, 시장에서 잘 외면받는다라는 게 좀 이런 부분도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컨테이너 지수나 BDI 지수는 보는데 그 차 운반선 지수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안 보게 되다 보니까 이 변화를 좀 느끼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린 대로 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지금 화주가 딱 제한돼 있잖아요. 그 글로벌리 수출을 하는 자동차 업체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지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내 제품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나 그 포워딩 업무를 대행하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위해서 일종의 기준을 만든 건데 자동차선 같은 경우는 그런 지수가 없다 보니까 뭐 저희는 이제 실제 시장에서 결국 부르는 게 값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대외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물류도 물류였지만 유통 매출 비중이 좀 크다는 것도 좀 놀랐었어요. 이거 이른바 이제 부품을 가져가는 걸 KD 사업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좀 어떤 사업이고 좀 글로비스가 하고 있는 KD 사업의 특징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주로 이제 그 현대차와 기아의 해외 공장에서 보통 이제 해외 공장 진출을 하게 되면 현지의 국내 기존 부품 협력사들도 동반해서 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역량이 되는 회사를 현지 소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보내는 게 더 유리한 부분들, 그러니까 현지 로컬 부품으로 대체가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기술력의 차원에서 국내에서 가는 게 나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국내 부품 업체로부터 부품을 조달해서 엔진이나 뭐 파워트레인 마찬가지고요. 트랜스미션까지 포함해서 지금 국내에서 다 매입을 한 이후에 포장해서 컨테이너로 수송하고 현지에서 포장 박스 뜯어가지고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데까지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뜯는 것도 직접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그래서 현재 사업장이 좀 많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진짜 그 공장에 가서 박스 뜯어 거기다 올려주는 것까지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품 물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생산에만 전담을 하시고 저희는 현대차와 기아로부터 생산 공장에서 생산 시퀀스를 받아서 그 순서에 맞게끔 라인에 피딩하는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별로 그 순서 맞춰서 놓는 것까지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공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숙련된 조립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뭐 생산 원가 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조금 비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게차를 운반하신다든지 이걸 라인에다가 줄 맞춰서 집어넣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임금 격차가 있어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현재의 생산 원가 안정 부분을 글로비스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CKD, 그러니까 CKD하고 KD랑 어떻게? KD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 공장 입장에서는 수입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CKD는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반제품 상태로 완성차가 예를 들어서 소나타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있는 완성차 수입이 관세가 높아서 안 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현재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의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서 현지 정부가 완성차 수입 관세는 높여놓고 현지에 반제품으로 들여와서 조립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품 수입 관세를 낮춰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한국 뭐 저희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포니를 처음 만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그런 형태로 국내에서도 그 차량 조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그대로 수입해 오면은 그냥 비싸니까. 팔고 끝나는 건데 이거를 부품 형태로 가지고 오면은 그 현지에 조립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목적으로 관세율을 조절을 한다는 거죠. 뭐 지금 현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뭐 현대차와 기아의 많은 차종들이 그런 국가들 좀 이제 정부에서 기계공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설계 기술은 없으니까 해외 차종을 사 와서 현지에서 로컬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가까이에서는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유럽 일부 국가들 카자흐스탄 이런 데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동 국가 일부에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이런 쪽에서 그런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완성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생산 공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아무래도 이제 투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지 국가의 생산 공장을 다 지을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생산 베이스에서
부품만 본인들이 필요한 부품 공급하는 부품 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를 좀 추가로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에 진출해 있는 협력사들에서 나머지 부품들을 좀 더 추가로 만들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KD 비즈니스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매출이 한 8조 정도 되고 있지만 점점 글로벌 생산 캐파를 계속 증설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CKD 형태의 수출이 좀 향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물류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성장의 키 드라이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완성차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안 보게 되는데 이쪽도 시장이 좀 확대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거 아까 여쭤봤다가 말았던 건데 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뭘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컨테이너 지수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자동차 운임 사실 뭐 글로비스 주가가 자동차 운임에 따라서 뭐 특별히 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혹시 뭐 이렇게 뭐 분기 IR 자료나 이런 데서는 좀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분기 실적 콜을 할 때마다 가장 이제 사실은 애널리스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쵸.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뭐 이 현재 자동차선 해상 운임은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느냐. 그다음에 글로비스의 이 선박 확보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키 질문이시고요. 뭐 시장 운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뭐 실적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개 지표가 없다 보니까 운임 트렌드에 대해서는 뭐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고시황 자체는 현재로서는 결국은 선박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더 지금 시황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근거에서 저희도 중장기 용선을 확보를 한다든지 신주 저희 자체 선박 건조까지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아까 3년에서 5년 말씀하셨을 때 너무 높은 시황을 낙관적으로 길게 보시는 거 아닌가? 이게 일단 왜냐하면 3년 후에 인도될 배까지는 현재 건조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건 저희가 어느 회사에서 발주된 어떤 배들이 언제 나오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배 하나 짓는데 뭐 최소한 2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주 들어가 있는 배 결국은 선박의 공급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물동량이 감소를 해야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중국으로부터의 지금 수출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시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최소한 유지는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만한 그나마 소비자들하고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고차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름아름 브로커 끼고 가서 사시는데 이른바 B2B 중고차. 이 비즈니스는 좀 어떤 비즈니스고 앞으로 또 이게 그 얘기도 좀 있잖아요. 중고차가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지가 되면서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소비자들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게 벤츠 BMW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중고차를 하더라도 그 딜러가 또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일단 그걸 안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고차를 좀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잠깐 했었는데 중기랑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누가 조금 한번 검증을 좀 해줬으면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자동차 회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잘 안 돼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전문가들이 워낙 많은 회사고 근데 그 중고차 비즈니스가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기작업업종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 좀 어떤 식의 사업 전개가 가능해지는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중고차 사업은 그나마 소비자들께서 어쩌다가 들어보신 글로비스 이름을 들어보신다면 저희가 뭐 작년 하반기에는 광고도 했습니다. 광고. 네, 저희가 뭐 박해일 배우가 처음 찍으신 광고가 현대글로비스의 오토벨이라는 중고차 플랫폼 광고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실은 소비자 불만이 좀 많았던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의 비대칭성, 뭐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입하시는 제품 또는 본인이 판매하시는
가격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또는 구입하시는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았던 시장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대로 벤츠나 BMW 같이 해외 시장에서는 현대나 기아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인증 중고차라고 해서 그러니까 연식이 짧고 그다음에 품질을 신뢰할 만한 중고차를 메이커가 직접 재매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품질 점검과 검수를 거치고 추가적인 보증까지 붙여서 판매하는 형태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증 중고차 사업은 사실은 중고차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메이커가 뭐 마진을 확보한다는 관점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사 제품의 어떤 잔존 가치를 올리는 향상시킴으로써 신차 판매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중고차 시장의 그 소매 시장 진입이라는 관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중고차 매매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규제가 좀 해제가 되면서 올해 현대차와 기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기존의 중고차 업계와의 어떤 좀 갈등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한정된 물량에 대해서 한정된 연식, 한정된 마일리지 안에서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출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약 10여 년 이상 중고차업을 해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B2B 또는 C2B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고객이나 또는 렌터카와 같은 플릿 업체로부터 글로비스가 차량을 매입한 이후에 전국에 있는 4개 경매장을 통해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저희한테 차를 팔 수는 있지만 저희한테 차를 사가지는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영업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인증 중고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의 신뢰 향상이나 이런 관점에서 중고차 업계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축의 저희 중고차 사업은 수출 시장입니다. 수출 및 해외 중고차 시장이고요. 수출은 말 그대로 저희가 국내에서 매입한 중고차를 직접 수출하는 부분이 될 건데 완성차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국가라든지 또는 이제 가격의 패리티가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수출 쪽에서 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지에서의 유통망을 좀 확보를 하고 저희가 참고로 해외 거의 사업 거점이 100여 군데 이상 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활용을 해서 해외 수출 중고차를 좀 확대시키는 방안 그리고 이제 선진 시장에는 이미 저희가 중고차 거점이 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고차 경매장도 인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중고차 딜러도 지정을 해서 현지에서 이제 매입한 중고차를 시범적으로 판매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미국, 유럽 말씀드린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쪽까지 주요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경매장이라든지 중고차 딜러 등 거점을 좀 활용해서 각국 시장 상황에 맞는 중고차 사업 네트워크를 좀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향후에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전기차 쪽에서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 체계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가 폐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 사이클이 끝난 소유의 한 사이클이 끝난 차를 상대로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저희가 배터리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좀 연계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유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중고차 취재를 하면서 이게 수출 분야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중고차를 이제 해외에다 직접 판매를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되게 싸게 넘기는데 그 중간에 있는 무역상들이 그러니까 해외 무역상들이 마진을 엄청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나라가 직접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히려 이런 일들을 좀 대기업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인천에 가보시면 중고차 수출 단지가 있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진짜 정말 온 세계에서 보따리상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거기 단지라고는 합니다만 거의 야대에 깔아놓은 중고차들 다 보시고 이제 뭐 그렇게 사갖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이 수출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 인천 공항 까진 거고 인천 항구 까진 거고 나머지 부가가치는 그쪽에서 다 먹는 거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배터리 회수 네트워크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쪽에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싼
제품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회수해가지고 일종의 도시광산처럼 쓸 수 있을 거라 그랬는데 저 배터리를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중고차에서는 이제 중고차 폐차 이쪽이 오히려 좀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2차 전지 배터리 생태계 쪽은 좀 어떤 면을 유심히 보시고 어떤 비즈니스 전개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뭐 배터리 뭐 아무래도 요즘 워낙 관심이 핫한 섹터다 보니까 예. 저희도 뭐 배터리와 관련된 일부 이제 그 사업군에 대한 진출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소문이 일부 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니들이 배터리를 어떻게 하냐. 특히 뭐 소재 쪽도 뭐 저희가 기술력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현대차 그룹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급격하게 전동화, 그러니까 EV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공격적으로 전기차 물량을 전 세계 판매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배터리 코스트가 높다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워낙 원가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고 해서 겨우 이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향후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인센티브가 계속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면 배터리 원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가 완성차업계에는 가장 큰 고려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코스트가 높은 이유가 다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특히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금속류들이 유가 금속류들이 대부분 다 광산으로부터 오다 보니까 결국은 광산에서부터 재련 공정 거쳐서 배터리 셀 업체로 인도되고 하는 코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광산 쪽을 개척해서 이를 통해서 배터리 원가를 낮추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의 배터리 완제품 및 원부자재 물류만으로도 글로비스에는 충분히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운송도 현재 확대하고 있고.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운송이라는 게 뭐죠? 배터리 셀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지금 해외 공장을 짓고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부자재의 납품이라든지 한국에서 소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지금 동유럽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나가는 물량들을 저희가 해상 운송을 일부 지금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현대차 공장이 미국에 지금 전기차 공장을 새로 건설을 하면서 배터리 셀 업체도 동시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공장 건설을 위한 그 시설재, 설비 물류도 저희가 이제 현재 개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소재를 확보하느냐 그리고 좋은 원가의 확보를 하느냐가 그룹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중에서 배터리 피드 쪽, 즉 배터리를 공급하는 쪽에 집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지난 4월 1분기 실적 IR 때 직접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신사업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중에서 배터리를 회수하고 회수한 배터리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리사이클링으로 가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처리 공정까지 저희가 좀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처리면은 지금 권 팀장님께서도 반응 보이셨다시피 아무도 그 당시에 관심을 안 가져주셨습니다. 근데 4월에 그때 말씀하셨죠? 4월 2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IR 때 저는 이 얘기를 한 1주 전인가 2주 전에 시장에서 좀 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배터리를 하는데도 관심을 못 받을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들이 배터리 기술이 없지 않냐, 소재 기술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 진단에 대해서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협업해서 배터리 상태를 진단해서 상태가 좋은 배터리에 대해서는 재제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태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걸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ESS 저장 장치 쪽으로 다시 재사용을 하고 상태가 좀 떨어진 배터리에 대해서는 소재만 회수하는 리사이클링 쪽으로 이제 그렇게 리사이클링 체계가 잡히는데 이 중에 그러면 그 진단하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현대차 남양연구소 쪽에서 현재 열심히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전처리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물리적 파쇄 영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차에서 배터리를 띄워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패키징 뜯어내고 뭐 전선 뜯어내고 뭐 이렇게 전처리. 그리고 그렇게 뜯어내서 금속류는 따로 빼고 그럼 고철로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배터리 셀 부분을
결국은 열을 가해서 예. 이제 태운 다음에 그걸 분쇄해서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이 섞여 있는 가루, 블랙 파우더까지 만드는 공정이 이제 전철이. 그러니까 배터리 양극재에 있는 거 이게 까만 걸로 이렇게 막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것까지가 전처리. 그리고 그 까만 가루를 가져가서 재련 공정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끼리, 그러니까 니켈 따로, 코발트 따로, 망간 따로 분리해내는 작업이 이제 고처리를 해서 네. 전구체, 양극재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공정들이죠.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재련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제약들이 좀 따르는 부분들입니다. 시설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용매를 다루는 쪽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각국에 또 전개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요즘 배터리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저희 입장에서는 구태여 이걸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그 당시에 코나 배터리를 한번 현대차에서 다 리콜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도 현대차 쪽에서 이제 리콜을 하면서 배터리 수거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판매된 코나에서의 배터리를 리콜한 배터리를 회수하는 것들은 글로비스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 회수한 배터리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셔가지고 예, 어떤 업체에서 사갖고 가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넘겨드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광선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덜했었더라고 보지만 이제는 그게 다 배터리가 결국은 배터리 공급을 좌우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역할을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전처리랑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배터리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속 전선 뭐 뜯어내고 하다 보면 배터리 상태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국경을 못 넘나드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그 해당 국가 안에서 파쇄 공정까지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배터리를 그냥 실어 나르면 화재 위험도 있고 방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처리까지 만일에 하게 된다면 가루 상태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중량도 굉장히 효율성이 생기고 예. 이런 측면에서 전처리까지는 저희가 참여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처리 잘하고 계신 업체들 되게 많으세요. 뭐 많으시기 때문에 그건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와 협업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저희가 기술 자체를 라이선싱 해가지고 뭐 일부 투자를 같이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별 전략 전개 전략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이제 그 배터리 오너십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 관심 많으시다 보니까 글로비스가 뭘 잘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배터리를 어느 분이 갖고 계신지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업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매한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판매한 전기차 중에서 아까와 같은 물론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면 안 되겠지만 리콜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AS를 해야 되는 배터리들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저 수리를 해주는 딜러라든지 정비 네트워크를 통해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렇군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중고차 판매 채널, 중고차 매입 채널을 가동하게 된다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결국은 배터리를 회수한 이후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전처리나 후처리하는 업체들 나아가서는 셀까지 연결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가 공급해드리는 이 배터리로부터 나온 소재는 현대차 그룹에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링부터 얘기하면은 폐배터리를 가져다가 이게 다시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이런 걸로 만드는 그런 공정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공정들은 대부분 이게 배터리 공장에서 스크랩 나오는 거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폐배터리가 그 소비자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폐배터리 공급이 배터리 셀 공장에서 나오는 불량품 스크랩에서 나오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배터리 교체 주기가 10년이라고 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판매된 게 2016년, 17년부터 현대차 그룹도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27년 경부터는 이제 사용 후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쏟아져 나올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 4년 동안 이런 회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전처리 업체와 또는 부처리 업체와의 어떤 전략적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향후에 완성품 배터리의 제조 원가를 낮추는 쪽으로 뭐 저희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이게 전처리 후처리 과정이 폐배터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배터리 어디서 누구한테 갖고 와야 되는 거야라고 했을 때 차 회사가 아무래도 저희가 판매를 하기도 했고 정비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폐차 관리, 중고차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이것도 물류네요. 그렇습니다. 예. 배터리를 매입해서 그다음에 판매한다는 관점에서는 유통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블랙 파우더를 수송하는 관점에서는 저희 물류 사업하고도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신다 그러는 거구나. 했고 2차 전지 쪽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2차 전지를 개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거는 이미 현대차 그룹이 셀 업체와의 합작 투자로 지금 뭐 미국에도 전기차 셀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완성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어떻게든 향후에 이제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배터리를 잘 회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다시 소재화시켜서 공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좀 이렇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망이라는 게 아예 순환경제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딱 그 연결고리가 되는 여기서 보내는 거 그쪽으로 소재 보내는 부분이 사실 약간은 공백 상태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차량도 하고 있고 물류 유통도 하고 계신 글로비스가 좀 적합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 물류 사업 자체에서도 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질문드리기도 좀 그 추상적인 게 실감은 잘 안 나요. 스마트 물류. 그러니까 그 분야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물류는 한마디로 물류의 공급망, 그러니까 SCM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간 거점인 물류센터 쪽에서의 자동화라고 하는 게 기계적 자동화뿐만 아니라 결국은 입고되는 제품들에 대한 데이터, 재고 관리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화되고 나중에 수배송까지 어떻게 보면 고객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에 대해서 디지털 역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좁은 의미로는 사실은 물류센터의 자동화, 뭐 최근에 쿠팡의 뭐 대구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자동화 체계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글로비스 물류 역량 자체가 생산자하고 거점, 그다음 판매자, 최종 소비자를 주로 차량 등이나 창고와 같은 그런 자산들을 통해서 아날로그적으로 연결시켜 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입고, 집화, 재고 관리, 물류센터 운영 등에서 각 영역이 체계적으로 좀 시스템으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은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저희가 그런 필요한 역량을 이제 하나씩 좀 내재화시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물류센터 들어가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그 장비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글로비스는 최근에 물류센터 자동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위해서 그런 이제 컨트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전문 업체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향후 하드웨어와의 연결성을 강화시켜서 물류 시스템 사업 자체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장비는 저희가 뭐 지난번에 한번 우리나라 물류 대전 킨텍스에서 열렸던 이제 행사를 가봤더니 정말 물류 장비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그만 건 막 돌아다니잖아요. 뭐 AGV, 뭐 AMR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피킹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WC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그 전문 회사를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스마트 물류 역량 확보를 위해서 자체 기술 연구소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물류센터의 설계라든지 컨설팅, 그다음 테스트 베드뿐만 아니라 향후에 뭐 로봇 딜리버리 뭐 이런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물류 기술 선진화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거 안 씁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 저희가 향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현재 뭐 지금 기존의 스팟 외에 이제 물류 피킹 로봇으로 스트레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용화돼서 DHL부터인가요? 인도가 시작되고 있고 저희도 조만간 들여와서 이 부분을 저희 기술연구소에서 한번 실증 사업을 거친 다음에 향후 이제 고객이 원하시는 사업장에 전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스마트 물류 역량 및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동남아 저희 이제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현지 대기업들의 아무래도 이제 먼저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물류 역량을 컨설팅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한 뭐 저희 그룹사 안에 또 물류센터가 많잖아요. 뭐 모비스의 부품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자동차에서는 KD 포장센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자동차에 아까 줄 맞춰서 납품해드리는 저희는 이제 부품 서열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쪽도 뭐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나갈 여지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물류통만 하더라도 정말 할 일이 정말 많네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배터리 리사이클링에서의 또 물류와 그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전처리까지 옮길 것인가라는 부분들, 뭐 스마트 물류 관련한 부분들 참 앞으로 하는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좀 어떤 뭐 좀 준비해 오신 멘트 있으십니까? 예, 뭐 그 와서 봤더니 한 7개월 근무했는데 회사가 현대차그룹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회사예요. 저희 회사 직원들 평균 연령이 36세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뭐 MZ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좀 약간 올 제너레이션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과 소통하기가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3프로에서 녹화한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꼭 이 말씀은 한마디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현대글로비스 직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고 참 방송 나간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본인들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아이고 어쨌든 좋습니다. 사실 글로비스 평균 연령 36세라는 것도 되게 놀랐어요. 뭔가 해운업이고 이제 그 뭐 내부 일하는 데일수록 좀 연령대가 좀 높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편견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그때 이거를 뭐 진짜 안 좋은 일을 뭐 다 까발리겠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궁금한 게 있을 때 뭐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진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뭐 그 시청자들이 원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담당 부서 통해서 좀 질의 드리면은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이름은 알지만 이 회사 뭔지 뭐 하는지는 잘 몰랐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얘기를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아권의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